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원아 원장님 제자로 지금 5년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스피탈리티라는 그 환대를 제목을 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 환대라는 제목은 사실 제가 라브리에서 한 10년 정도 국제 멤버와 그리고 한국 지부 간사로 일을 하다가 주로 했던 일들이 이제 손님들 찾아오시면 제가 밥 해주고 같이 일하고 노동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밥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거의 뭐 요리사 수준으로 잘하는데요. 한 20명 정도는 아주 쉽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는 아니죠. 한 10명 정도는. 20명은 좀 힘듭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한 10여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께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환대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써봐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환대, 그리고 또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환대 신학과 이 환대 윤리는 이제 현대에 있어서 이 동성애 문제, 그 소수자 문제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대의 신학 내지 그 장애 신학을 하는 많은 이 기독교 윤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성애를 수용하고 동성 결혼을 수용하는 방향적으로 나가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 유럽을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것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이 신학을 그리고 또 이 윤리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로서 특별히 이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이 세계관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또 그 심층에 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PPT와 여러분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강의안의 내용이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이제 강의안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지만 PPT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5년 6월 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 합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국의 유럽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6월 12일 판에서 후기 젠더, 그러니까 포스트 젠더 시대를 대비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풍경에 대한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이게 이 내용이죠. 기사의 전면에는 오스트리아 빈의 보행자 신호를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 신호는 흔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보행자 신호와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녹색과 적색으로 되어 있죠. 그 안에 그려진 사람들의 표시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신호 안에는 여자 그리고 남자 보시다시피 남자 여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사랑의 표시인 하트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가슴에도 하트가 있죠. 여기도 하트가 있고 여기 하트가 있죠. 이런 하트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점차 이러한 표시로 모든 보행자 신호를 다 바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한 3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바뀌었겠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빈 도시는 이 젠더 친화 도시, 그 동성애 친화 도시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겠다라고 하나의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뭐 부산은 무슨 도시, 뭐 서울은 무슨 도시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은 동성애 친화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빈이라는 도시에 와서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마크로서 이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마크로서 또 경제적인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타임지 그리고 또 여러 이제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월드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 월드컵은 러시아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반동성애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성애를 했을 경우 실제로 사법 처리까지 되는 국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피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수많은 일간지에서 이 압력을 놔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러시아 월드컵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수용하게 해야 된다.
이 법을 바꾸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 피파에 강력한 압력을 넣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는 이제 북미 회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미북 회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 또 상대적으로 월드컵이 지금 묻혀 있는 상태죠. 오늘 9시에 월드컵 하는데 보실 거예요? 보실 겁니까? 네. 예,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또 뭐 이번에도 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실망할 거면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요구하거나 이제 교회에 와서 결혼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서 주례를 부탁하는 거죠. 이제 결혼 예배를 부탁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이걸 거부했을 경우에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주들 안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입법을 이제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유력 이제 회사들인 뭐 월마트나 그리고 애플사나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너 이걸 통과시키면은 우리 본사나 우리 지금 회사의 그 본사나 아니면은 공장을 여기서 철수시키고 다른 주로 가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같은 데로 가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동성애 친화적인 도시가 필라델피아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명칭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종교적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필라델피아는 이제 동성애의 천국이 돼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아주 이 성지와 같은 곳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곳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뭐 수조 원대, 뭐 수십조, 수백조 원대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옮기면 그 지역의 경제가 휘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입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 그리고 문화의 논리가 사실 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위에 이거에 본 이제 보행자 신호등 속에 있는 사람 표시는 사실 LGBT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애자들죠.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 네 가지의 범주를 바로 이제 이 동성애 운동에서는 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다양한 성행위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신호등 체계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최근에는 특별한, 별난, 괴상한이라는 뜻을 지닌 이 영어인 퀴어라는 단어가 이제 더해져서 이 네 가지의 범주에 들지 않는 다양한 성관계 유형들과 성들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LGBT라고 얘기하지 않고 LGBTQ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흐름은 단순히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화장실을 없애고 공용 화장실을 만드는 일이 추진되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상당수에서 이 공용 화장실과 그리고 이제 남녀가 구별된 그런 화장실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요 자국어의 그 문법, 언어, 그 국어 문법을 고쳤습니다. 문법에서 이제 여성형과 남성형을 없애기 위한 이 남성형과 여성형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실제 여성 남성을 가리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뭐 프랑스어나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실제로 뭐 성과 관련된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있다고 해서 이 덴마크와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이제 이 국어 문법 체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형을 없애기 위한 어떤 이 첫 단계로서 중성형 정관사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동성 결혼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차원의 문제와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고 이 중 한 여성을 사람이 임으로 택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면 이젠 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방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성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약 70가지 이상의 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동성애, 양성애, 그 다음에 뭐 트랜스젠더, 근데 이제 퀴어라는 범위 안에 굉장히 많은 성이 들어가는데요. 무성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성애가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무성애는 도대체 뭘까?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취향에 따라서 성적인 취향이 따라서 성을 다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뒷부분에서 이 락강이라는 철학자와 그리고 푸코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잠시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 구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의 출발점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과 이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주의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저는요, 성과 젠더에 대한 이해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후에 문화적, 사상적 도전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차와 젠더 차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차, sexual difference, 그 다음에 젠더, gender difference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젠더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젠더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성을 남성과 여성이란 두 개의 성으로 규정하고 이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성 전환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질주의자, 에센셜리스트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본질주의는 다시 전근대와 근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적 본질주의자 그리고 근대적 본질주의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전근대는 성을 나누는 근본적인 기준을 자연주의적,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차,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기와 관련된 그러한 자연적인 성차, 외적인 어떤 외모의 성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근대는 이것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하죠. 성을 나누는 기준을 사회적이며 문화적으로 형성되어진 성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젠더 차이에 둡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의 역할이 정해졌고 그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이 길들여진다는 거죠. 여성으로 길들여지고 남성으로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질주의를 지지합니다. 본질주의를 지지하며 또 그 중에서도 전근대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는 결정적이라는 것이며 또 이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서 창세기 1장 27절의 기록을 우리는 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특히 이 구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질수록 남자 여자의 구분도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성품처럼 본질적이고 불변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와 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창세기 1장 27절의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틀리지는 않지만은 이제 과도한 이 해석을 통하여 다른 해석을 통하여서 가능성 있는 어떤 이 동성애나 그리고 성에 대해 성차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이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굉장히 매력 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걸 과도하게 밀어붙였을 경우 그게 무엇이냐면 20세기 중반 바르트의 공언,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의 공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관계론적으로 이해하고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신학의 축을 삼위 하나님의 다자적 사랑의 관계로 이동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듯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은 뭐냐면 이 1대1의 이 양측 간의 이제 남녀의 이 관계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다자적인 거라는 거예요. 두 존재를 이 쌍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관계적 측면만을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관계적 측면만을 강화하게 되면은 이 본질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존재론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걸 배제하고 이 관계론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사랑의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은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본질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필요 조건인 복수 개념을 담기 위한 그러니까 둘 이상 셋 그리고 넷 다섯 열 이렇게 쭉 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을 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둘밖에 아주 배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실은 남녀의 배타적인 이 둘의 사랑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죠. 더 포괄적인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봤을 때 불충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담으려면 남녀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한편으로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녀의 사랑은 결국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가정과 가정이 이어지면서 사회를 만들어지면서 더 다자적이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랑이 더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결혼의 개념으로 갖고 와서 남녀의 사랑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여기에 남남녀, 여여여 이렇게 더 이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 성관계가 더 확장된다면은 이건 더 오히려 좋은 사랑 아니냐? 이러한 현대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관계를 배타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도구적 개념, 하위 개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위 개념으로서의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관계로 언제나 대치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의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둘 이상의 관계로 확대하기 위해서 남녀의 성차를 해체시킬 수 있는 어떤 너무 극단적으로 관계론을 밀어붙였을 때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당시 문화적인 한계를 반영한 것이며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서 개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앴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이 자유주의 쪽 성경 해석 주석인 헤르메니아에서는 이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것에 대해서 성의 구분이 없어져 중성이 되는 것, 이것이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신성한 일로 바울도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석들과 주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매우 단순하게 이해하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하게 하나의 해석으로만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미 간파한 교부 어거스틴은요, 삼위일체론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확립한 최초의 이 교부 문헌이고 그리고 신학이고 그리고 신학자죠. 교회의 신학자였던 이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론과 관계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론적 측면을 모두 다 강조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존재론적이고 이제 이 삼위일체 후반부에서는 매우 심리적이고 관계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남녀의 구분이라는 존재론적 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남녀의 생물학적 그런 분명한 구분의 기초 위에서 이후에 생육을 통한 가족이 형성되고 번성이라는 가족들의 연합체인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저는 이 남녀의 구별은 가족과 사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 이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본질적이며 기초적인 구분을 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라는 체계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 전복적이고 그러한 반사회적인 태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성정치학이라는 어떠한 학문을 통해서도 견지하는 입장입니다. 이 성정치학은 아주 철저하게 이제 아주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사회 전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근대적 성 개념에 기초한 이 젠더 이론. 이 젠더 이론은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스트 젠더, 후기 젠더 시대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후기 젠더는 이제 이 포스트 젠더 이론은 그냥 젠더 이론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젠더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이고 창조된 어떤 성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교육과 전반적인 그런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주어진 역할의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의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의 이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 주부, 뭐 여자 하면 또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꽃꽂이, 뭐 유치원 선생님, 수다, 뭐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통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등의 수많은 역할과 이미지는 여자의 본질적인 요소가 사실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서 주어진 것이죠.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뭐 조신해야 된다, 뭐 걸을 때도 뭐 조심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게 주어지죠.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즘 드물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오늘 아침 나올 때 제가 설거지 다 하고 또 빨래 다 하고 뭐 개어놓고까지 해서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제 시대죠. 그렇죠, 목사님들. 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한 50대 이상의 목사님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네.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도 좀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자도요, 아버지, 군인, 가장, 힘, 근육, 운정 등의 다양한 남성을 대표하는 역할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좀 남자는 좀 요즘 힘든 것 같아요. 근육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육 만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젠더 이론이란 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규정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고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젠더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젠더 개념의 그 출발지인 바로 여성주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페미니즘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보수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주변에서는 이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스터디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약간 이제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가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젊은 30대 주부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가부장적이고 좀 남성 중심적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쳤는데, 설교할 때도 참 난감하죠. 이제 과거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 역할, 젠더 역할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여성 성도들로부터. 특히 30, 40대 여성 성도들로부터 오는 피드백은 거침없죠. 거침없습니다. 눈치 안 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걸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대로 대표되는 이 산업화는요, 여성을 공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남성을 보조하는 존재로서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전담하는 역할로 규정해 왔습니다. 산업화 시대 드라마와 광고를 보면은요, 출근하는 남성의 와이셔츠를 준비하고 남성의 넥타이를 메어주는 여성들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넥타이를 항상 제가 메고, 그리고 와이셔츠는 제가 달려 입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 근대와 전근대와 근대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전근대와 근대가 교차되어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저처럼 전근대를 바라보면서 그 전근대적 대접을 받았겠지 하면서 살았던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이 40대들이 굉장히 이 정체성에 이 남성과 여성 이 젠더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도 와이셔츠를 좀 데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렇지만 이걸 말했을 때 그래서 이제 세탁소에서 와이셔츠 세탁이 잘 되는 겁니다. 500원이면 뭐 1000원이면 딱 하잖아요. 또 이제 부엌을 들어갈 수 없고 설거지를 할 수 없는 남자는 근대의 유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근대적인 남자인 거죠. 하지만 이제 근대의 성공은 기존의 남성만의 노동력으로 성장하는 소비와 생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합니다. 여성도 이제 일터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죠. 여성을 일터로 동원하자 여성은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초기에는 여성들의 일은 타자를 하거나 격리로서 장부 정리를 하는 아주 단순한 노동을 주로 이루었죠. 하지만 여성들이 차츰 전문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고 중산층 전문직 여성층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여성운동은 이러한 교육받은 중산층 전문직 여성들이 능력에 따라서 남성과 공정하게 평가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그 과도기를 거치고 있고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사회적 역할의 차이, 즉 젠더의 차이와 동일하지 않다는 의식이 갖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내가 가져진 어떤 성의 어떤 외모적 차이가 아니라 사실 나는 지금 실제로는 나는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여성의 젠더의 여성 역할을 하는 그 젠더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태어났어도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성적인 젠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가 오는 거죠. 왔죠. 지금 현재. 그것을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이요. 남자도 어머니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여자도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으며 남자도 비서나 간호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과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성과 남성성이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진 아주 상대적인 것이며 현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초기 여성주의, 초기 근대 페미니즘의 주장이었습니다. 젠더의 개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가운데 나온 성에 대한 사회적 개념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주의는 이러한 구시대적 젠더의 구분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라고 여성주의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여성주의와 젠더 이론의 주된 공격 대상이 가부장제인 것이 그 이유이고 가부장제를 제거해야만 진정한 남녀의 평등,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성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체계를 가장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고 기독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거죠. 사실 이제 한국 교회는 최초에 들어왔을 때 조선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가부장제를 깨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현대에 와서 깨어진 상태에서 유교적 가부장제가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 있는 가장 견고한 가부장제는 뭐냐면 보수적 기독교, 보수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보수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 안수 불가 방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성 안수와 관련된 문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성경 해석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이 있고 이 페미니즘과 여성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세계관적이고 사회적인 요구가 지금 집중되어 있고 그 안에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압력이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왜 성경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남자에게만 가부장적인 어떤
질서와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냐, 이걸 다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이제 교회가 처하면서 자의적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자발적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수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난 성경만 보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해석이 바로 이러니까 나는 이걸 견제한다, 뭐 여성 한수를 허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은 진공 상태에 있는 해석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과 젠더를 구분하는 여성주의적 시각은 인간을 이해하는 폭넓은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통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이 여성주의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그리고 이 여성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점을 좀 수용함으로써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해서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부장제와 그리고 유교적,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부장제는 가부장제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헤드십이라고 하죠. 머리됨. 이 헤드십에 대한 이 논의와 그리고 실제 유교적이고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 핍박적인 여성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가하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폭력적인 압제적인 그런 가부장제를 구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이것이 한꺼번에 뭉뚱거려져 있는 상태가 지금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도매금으로 완전히 그냥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도매금으로 같이 그냥 성경을, 그러면 그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누구도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적인 역할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찰은 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요소를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생산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로서의 성 개념인 젠더를 자연적인 성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외모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우리의 사회적 역할과 완전히 배제시키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신체적인 성의 요소가 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어느 정도 이 규정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신체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남녀의 평등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약한 자를 억압하고 원하지 않는 역할을 강요하도록 하는 강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포크레인 운전하기 싫다, 나는 군인 하기 싫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너는 군대를 가야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났고요. 미국 서구사회에서는 급기야 여성주의 안에서 교육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같은 범죄에 놨던 그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그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요. 너는 여성인데, 같은 여성인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비판을 하고 배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성의 흐름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남녀의 어떤 잘못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아예 그러면 남녀의 구분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요, 젠더의 차이를 극복하기 하려면 근본적으로 젠더와 자연적인 성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연적 성 자체도 부정하자. 태어날 때부터 외모로 주어진 그 외모의 어떤 다른 차이로 주어진 것들도 그것도 없다고 얘기하자. 그 경계선을 완전히 해체하자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포스트 젠더 혹은 퀴어라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남녀의 구분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외모에 뭐 머리를 좀 길게 하고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고 그러지, 그건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있어서의 차이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양성으로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퀴어 포스트 젠더의 흐름은요, 이제 제가 15분 남았나요? 10분 남았나요? 제가 2시부터 하진 않은 걸로, 3시부터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3시 10분부터 한 거니까요. 네, 1시간 주어진 걸로 제가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양이 많죠. 6페이지까지만 제가 할 겁니다. 제게 주어진 이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만 할 거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만 이제 나오는데, 퀴어 포스트 젠더의 흐름은요, 이제 성의 역사를 쓴 프랑스 철학자 푸코와 이 정신분석 철학의 대가인 이제 자크 라강,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왜 저 친구는 좀 어려운 것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얘기하지, 우리 원장님께서 교수님께서 뭐 성경 다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세계관적이고 좀 철학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요. 이 젠더 트러블이라는 쓴 그 주디스 버틀러라는 교수와 같은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들의 책들이 매우 난해합니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극기와 인내가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피곤합니다, 이거.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읽으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이 푸코는 오늘날의 여성과 남성의 그 이성애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1800년대 후반이라고 이제 성의 역사를 이제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근대에 형성된 문화적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법으로 제정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죄로 규정하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노동력을 더 많이 공급하려면 이성애를 강조해서 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성애를 장려함으로써 종교적인 규정이 결국 뭐가 됐냐면 공적인 법 안으로 수용되어서 이것이 마치 도덕적인 규율이 됐다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이 산업화를 위한 논리와 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같은 여성과 남성의 성적 역할의 구분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잘못된 유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틀 가운데서 성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대가 억압한 다양한 소수자들을 해방하고 제국주의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든 것이 바로 이 성해방입니다. 성해체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주장했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자크 라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신분석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결과론적입니다. 여러 현상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수많은 어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나타난 어떤 것을 이론화시켰기 때문에 이 후기에 이 자크 라강을 해석한 사람들이 이제 여성주의자들, 주디스 버틀러나 그리고 이리가리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이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 자크 라강의 성에 대한 개념, 프로이드와 자크 라강을 이어지는 이 성에 대한 개념과 성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크 라강은 좀 어려운 말로 기표와 기의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있으면 문자는 기표고요. 이 문자를 담고 있는 그 뜻은 기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남근을 기표, 외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 기표고, 그리고 이 남근의 의미와 그리고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욕망이라고, 이 기의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자크 라강에게 있어서는 기표가 중요할까요? 기의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할까요? 무의식이 중요할까요? 무의식이 중요합니다. 프로이드도 보통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빙산이 있으면 위에 이제 이 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빙산이 이만큼 드러나면 이 밑에 빙산은 얼마나 많다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하죠.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 무의식이고 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죠. 자크 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의, 뜻, 그리고 의미,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은 기표, 의식, 그러니까 기표 드러난 어떤 기호와 형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분은 성기가 여성적 욕망이나 남성적 욕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남성의 성기를 규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욕망, 내 안에 있는 남성적인 욕망이 성기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교회에서 성기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예,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의 기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여성 안에 남성적인 욕망이 있다면은 그 욕망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도
남성적인 욕망에 이 무의식 안에 있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 여성의 성기는 남성의 성기가 되는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욕망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어떤 의미와 그리고 기능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적 욕망을 남성의 성기에 투영하면 남성의 성기는 여성의 성기로 전환되고, 남성적 욕망을 여성의 성기에 투영하면 남성의 성기로 전환된다, 이겁니다. 또한 성기가 신체의 특정 부분에 한정된 것이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이제 생육 과정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아닌 손끝도 될 수도 있고 발끝도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정강이도 될 수 있고 깨끼발가락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의 남성적인 욕망을 투영한다. 그러면 그게 성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 혹은 다른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경건하신 분들은 잘 안 들어보셨을 용어인데 패티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패티시라는 말. 어떤 신체의 특정 부위, 그러니까 성기가 아닌 다른 특정 부위를 성기처럼 거기에서 오르가즘과 어떤 성적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 퀴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기가 아닌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다른 부분이나 신체에 접촉된 물건을 통해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락강의 이론은 퀴어 이론가들에 의해서 성을 규정하는 특정 남녀의 성기는 남녀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주장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성애적 성교는 자연적 성차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딱 구별되어 있는 이 성차를 통해서 욕구가 중요한데, 이 무식에 있는 욕구가 중요한데,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이런 그냥 신체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이 성기로서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그걸 충족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이 무의식에 있는 아주 그 강력한 욕구를 억누르는 그런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평등한 차별로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퀴어 이론이. 아니, 이성애자들만 그 사랑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욕구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랑의 욕구는 누구나 다 충족돼야 될 권리인데, 보편적인 권리인데, 그 성기, 남성과 여성의 특정한 그 성기를에서만 느끼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대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걸 거기서 못 느끼고 손가락으로만 느끼는 사람, 아니 머리카락으로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것도 못 느끼게 만들어놓으면 되냐? 이건 그들의 보편적인 사랑의 욕구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퀴어 이론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식까지 얘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락강을 잘못 해석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락강에게 찾아온 정신분석을 부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보편적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굉장히 심리적 트라우마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퀴어한 사람들만, 특이한 사람들만 찾아와서 심리 분석을 요구했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실험군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락강은.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자기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지금 보고를 한 건데, 어떤 특이한 어떤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적 차원, 정신병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모든 보편적인 차원으로서 이 퀴어 이론가들은 그것을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어떤 패티시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퀴어 이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살도록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것 안에서 사랑의 감정과 그 욕구를 자기네들이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순리이냐 영리냐 이거예요. 이게 순리이냐 영리냐. 성경은 이것을 영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 이건. 그러니 제대로 된 사랑의 욕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랑의 욕구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순리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그 사랑의 대상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로 주신 독신의 삶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충족받거나, 이 두 가지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적인 양상은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감정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만지고 싶고 그리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감정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이 사랑이냐? 기독교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랑의 일부이죠. 다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으로써 어렵지만, 그리고 내 본질적이고 어떤 나의 어떤 모습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파도 타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자연적 성의 해체가 의미하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퀴어 이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대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 그러니까 후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후기 여성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자연적 성의 해체가 주는 사회적 기능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해체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성의 중심의 가부장제가 전쟁과 경쟁, 차별과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락강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남성적이라는 말은 매우 배타적이고 호전적이면서 이렇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성성이라는 것은요, 타자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이고 그리고 타자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것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 중심적인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질서를 철저히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디스 버틀러는 이러한 해체가 여성적인 사회를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성 중심적인 세계가 와야지 이타적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세계가 오는데, 근데 남성 중심이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먼저 해체시킨 다음에 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이고 이타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의 최종 목적은 이타적이고 타자적이고 이웃중심적인 아주 근사한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매우 도전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전투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막시즘과 비슷함이 있는 거예요. 막시즘, 공산주의와 비슷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시즘은 아주 큰 이상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재화에 있어서의 소외가 없는 그러한 사회, 모두 다 꿈꾸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주 최근에 이제 중산층으로, 어떠한 하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제너레이션 갭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이 4.5세대, 이렇게 약 한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3, 4, 12, 약 한 135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135년을 세대를 거쳐야지 그게 이제 겨우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갭이 있는 거죠. 이게 소득 격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5세대 걸립니다. 5세대. 그러니까 150년 정도? 그런데 독일은 몇 세대가 걸리냐면 6세대가 걸립니다. 아니, 7세대가 걸립니다. 7세대가. 예. 미국도 약 5세대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욕구가 크죠. 근데 예전엔 더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욕구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르크시스트들이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죠. 이것을 뭐 엥겔스도 얘기하고 이러한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150년 기다릴래, 200년 기다릴래? 아니다. 이걸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비슷한,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젠더 이론가들이 이 막시즘적, 네오 막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만을 위한 운동에서 근본적으로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나눈 성 차이를 해체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여기에다가 더 넣습니다. 뭘 넣냐면 장애인, 난민, 소수인종, 그래서 모든 소수인들을 이 근본적인 이 소수인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한 운동이 바로 이 여성주의 운동이다. 이 포스트 젠더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윤성원 목사님께서 다음에 발표해 주신 이야기하신 이 인권의 문제로 다룬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동성애 문제가 인권과 관련이 돼 있냐? 우리 왜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인권 그리고 반인권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를 욕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진영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이론 안에 포스트 젠더 이론 안에 동성애만을 포함시키다가 이제 소수자, 난민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성차를 완전히 해체를 할 때만 비로소 여성적인 가치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타적이고 이웃을 위하여서 타자적인 어떤 세상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차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면은 뭐가 온다? 결국은 장애인의 인권, 그 다음에 난민들의 인권,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고 이상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에 이 이상에 대해서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무신론자는 결국 과거에는 막시즘을 따랐다면 지금은 막시즘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동성애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조금 우쪽으로 조금 있지만은 중간에서 좀 약간 좌이지만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는 완전히 그런 논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요. (2017년 10월 10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변화된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한 가지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이 글은 매 10월 11일에 행해진 내셔널 커밍 아웃 데이를 그 날을 이제는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동성결혼과 동성애는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으니 더 이상 소수자로서 이런 날을 기념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오히려 주류로서 권리를 행사하자는 것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자신들을 거부한 이성애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향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역차별의 자신감을 표현한 바로 그런 글입니다. 또한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애자들 그룹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혼을 한 자들과 여전히 결혼을 거부하고 동성애만을 즐기는 동성애들 사이에서 구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아직도 왜 합법인데 그러고 있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그중에서 에이즈를 걸린 사람은 네 문제다. 야, 콘돔을 껴야 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관리를 안 했으니까 네 문제다. 이런 하면서 동성애자 그룹에서 그들을 추방하거나 아주 낙인 찍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분리가 있고 그 안에서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볼 때 해체는 또 다른 구별과 차별, 증오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해체해놓고 또 그 안에서 또 차별하고 또 구별하고 또 욕하고 버리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생각해 보일 점이 뭐냐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교회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서 교회가 그들 사이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더 소수의 소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운동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짜 동성애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허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이상적이고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 이상이 결국은 또 다른 폭력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폭력적으로 버렸던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새롭게 변화시켰다라는 어떤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말이 아닌 삶으로서 진리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전략은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지성사회는 퀴어 이론으로 빠르게 흡수되었고 급기야 퀴어 신학이란 이름으로 신학과 교회에서도 깊숙이 이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했고 결혼의 대상을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수정함으로써 동성결혼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앞에서 말했던 퀴어 이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 예일대학 역사학자 보스웰과 같은 사람들의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세계는 후기 젠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우호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그 우호 여론이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2017년과 2013년 조사 결과 21%가 증가했는데 미국이 11% 증가한 것에 비하면 21%죠. 뭐 우호의 어떤 퍼센테이지는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훨씬 높지만 그런 이 빠르기라면은 순식간에 따라잡을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보시죠. 2013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우호적으로 나오겠습니까? LGBT 협회 자신들의 주장에 의하면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들 바로 그 이전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를 강력히 반대할지라도 이미 교회마저 한 목소리를 잃은 상태에서 대세를 거둘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신호등에 쌓인 국어교육에서 여자 남자를 나눈 대명사의 문법 체계가 바뀌고 남녀 화장실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문화에 둘러싸여서 학교와 공원, 극장, 거리, 텔레비전에 널린 후기 젠더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문화에 노골적으로 노출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부 교계 지도자들은 동성애를 거짓말이나 도둑질과 같은 죄로 보자고 하지만 레위기 18장, 20장에서는 동성애를 사형의 죄로 다스리고 있고 거짓말과 도둑질과 같은 그런 경중으로 같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과 관용의 윤리지만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평의 윤리도 함께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죄 개념에서 동성애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른 죄와 같은 경중, 다른 죄와 똑같은 경중의 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속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오는 개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사회에 맞서서 교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신자를 다른 가치로서 보호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과 동료를 세속의 악한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동성애자를 교회가 어떻게 관용하고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와 문화의 문제입니다. 마치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화의 커튼 뒤에서 기독교인들의 죄의 전선을 흐리게 하는 세속 문화화를 향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문화와 관련된 세계관에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문화전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문화전쟁이라는 말로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과 신세대를 종교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가 가두어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 안의 문화만이 하나님의 문화인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문화를 너무 좁게 만드는 잘못을 범한 것이 이 문화전쟁이라는 용어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감히 문화전쟁이란 말 외에는 저는 쓸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교회가 문화전쟁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후기 젠더 시대, 포스트 젠더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서서히 닥쳐오는 교회의 위기가 단지 교인 수의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현재의 문제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삶의 디테일에 있는 거죠. 숫자의 감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후기 젠더 시대와 같은 거대한 문화적 도전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디테일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불을 보듯이 아주 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